인간이 저게 자,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도지사가 미국 유학생 강남구청 21번 확진자에게 민사 손배소로 소송한 거 아시죠? 1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제주도에 배상하라. 형사 고발도 같이 더불어 고려하겠다 라는 발표가 나와서 일단 반응은 간만에 도지사가 제주도를 아낀다, 간만에 제대로 정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온 반면 아까 속보 떴어요. 제가 저녁 먹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이 지금 그 모녀는 정신적 폐해 상태에 있다. 어떤 선의에 의해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 걸 가지고, 물론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좀 오해가 쌓여서 이런 것까지 오게 된 경우 본인들도 지금 이 병마 싸우느라 힘든데 이런 상황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강남구청장 기사가 딱 뜨고, 그 나빠요 그 기사 댓글이 쫙 붙으면서 우리 뭐야? 걔네가 패닉이면 우리는 뭐야? 그치? 좀 더 큰 패닉을 겪었는데, 심지어 우도가 폐쇄된대. 지금 우도 들어갔다 나왔다며.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단어 배우게 될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응당 지켜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본 자세 있지. 다 어긴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조금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거 싸워보자는 얘기인가? 제주도와 강남구청하고. 나중에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 선생님 기억으로는 아마 지학상가 하는 그 교과서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인과 서양인들의 어떤 시선의 차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수족관을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수족관을 봐요. 그러니까 수초가 있고 돌이 있고 물고기가 몇 마리 있고 이런 걸 보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수족관을 딱 보게 되면 뭐가 기억납니까? 물고기만 봐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대요. 뭐냐면 전체를 보는가 부분만 보는가, 나만 인식하는가 주위를 함께 인식하는가, 시선 차이가 존재한대요. 그 문화적 차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약 야구장 갔어, 내가 응원하는 팀이 타자가 홈런을 쳤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일어나려다가도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런 나 때문에 안 보일까봐 참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대요. 뒷사람이 보이거나 안 보이고 상관없이 와 하고 일어나는 이런 거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같은 이러잖아요. 딱 아무리 졸려도 아무도 안 자고 있으면 자기 민망하잖아. 그런 거 있지 않아? 주위 둘러봤을 때.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좀 뭔가 소리 지루해. 근데 딱 보니까 다 자고 있어, 내 주위에. 그럼 내가 자는 거에 대한 죄책감 좀 덜 느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는요, 주위를 의식하고 배려하고 사회 속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민족이래요. 그래서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고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전통이었거든. 내가 보기 유학을 잘못 갔어, 그 나라로. 그러니까 안 배운 나라 가서 얘가 배워가지고 19살짜리 돌아오니까 제가 보기엔 좀 덜 배운 거고, 그 엄마도 똑같은 상황인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자, 여기서는 이론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재구성, 두 번째가 창작. 먼저 재구성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작품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문학을 품을 가지고 독자가 첫 번째 일단 그냥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해요. 읽고 감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상 단계를 먼저 갖고, 우리가 문학작품 감상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그거였잖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메밀꽃 필무렵. 원작 소설에서는 최대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설자의 소설이라든가 그런 짤막한 이야기만 제시된 반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준다고 하잖아.
그럼 시각 매체는 뭐해? 독자의 상상력을 저해.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막 TV는 바보 상자야. TV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뭐 똑똑한 바보가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시청각 매체의 단점이에요. 그렇듯 문화작품은 독자들에게 뭐랍니까? 상상력을 자극을 해요. 감상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독자가 이 문화작품을 가지고 뭐합니까?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내용과 형식을 바꿔보는 활동. 내용을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내용과 형식을 둘 다 바꿔버리면 그건 아예 다른 작품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구성이 되려면 원래 있었던 원작하고 형식이든 내용이든 뭔가 하나 닮은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둘 다 바꿔버리면 별개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원작이 만약에 소설이었다면 시나리오로 각색을 하거나 원작이 시라면 소설로 바꾸거나. 여러분들 예전에 그 임철우하고 곽재구라는 소설가 시인요, 사평역에서라는 그 시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작품에게 영감을 준 경우입니다. 재구성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갈래가 바뀌는 경우, 이건 형식이 바뀌는 경우고, 아니면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만, 그러니까 몇 개의 시연을 바꾸거나 뭐 주인공의 어떤 특징을 바꾸거나 정도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바꾸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씩 바꾸는 활동을 재구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때 독자는 내용과 형식을 바꾸는 활동할 때 첫 번째,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즉 내가 읽고 있는 원작이 이런 부분의 형식이 아쉬워,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 아쉬워, 결말이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비판적 검토. 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창조적으로 창조하는 얘기는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자신만의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활동을 해야 된다. 내용 혹은 형식을 바꾸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가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 오른쪽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의 꽃라는 원작, 꽃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장정일이라는 시인이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잠깐 99쪽 오른쪽에 그 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시각자료. 자, 일단 눈으로 보이는 형식부터 볼까요? 내가 뭐뭐 하기 전에는 뭐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이 되었다. 형식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를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로 시어를 좀 바꿨고,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를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시어 하나 바꿨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를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리고 꽃을 전파로 바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뒤에 두 개의 연이 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만 바꾼 경우, 요거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작품을 재구성한 경우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문학작품의 재구성을요,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원작이라면 이 작품은 그 원작을 뭐한 거?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패러디. 원작에 대한 패러디가 돼요.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가 이 작품들 있잖아요. 조금만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참고로 이 원작 김춘재국 같은 경우에 주제가 이거였어요. 적어두세요.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원작 시인데 여기다 시어 몇 개를 바꿨어. 중요한 건 이거야. 형식을 바꾸면 말 그대로 시가 소설이 되거나 소설이 시곡이 되거나 이 정도잖아. 주제가 바뀌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만 바꾼 경우에.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소설 메밀꽃 필무렵과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메밀꽃 필무렵 비교해봤더니 주제가 달라져요. 형식만 바뀌지 주제는 안 바뀌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내용을 바꿨더니 여기 같은 경우 시어를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경우 바뀐 주제 패러디한 장정인의 작품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경박한 사랑을 풍자하는 시예요. 버튼 있잖아, 단추. 삑 누르면 라디오 켜지지. 삑 사랑 시작. 질렸어. 삑 사랑 끝.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이 실제 버튼을 누른다는 게 아니라 마치 라디오의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끄듯 사랑도. 사귀자. 사귀다가 그만 끝.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얼마 전인가 재방송으로 낮에 그거 보고 있는데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왔어. 나보다 더 못생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연애 경험이 600번이래. 서장님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이게 600번의 연애를 하려면 그 시간과 너의 나이와 계산해보니 안 돼 이거 했더니 하루에 2번 만난 적도 있다고 2명이 사람을. 그랬더니 서장님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냥 만나 본 거고 그냥 데이트 한번 해본 거고 그냥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는 데인데 알고 보니 연애 상담가. 자신의 그 수많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자 여자들한테 뭐 전화로 직접 연애 상담해주는 사람. 딱 보면서 이 시가 떠오른 거야. 존박해. 이렇게 자랑 삼아가지고 600명 만나봤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똥 밟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깊이 있게 한 사람은 오래도록 물론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장정인이라는 시인이 뭐 한 겁니까?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시어 몇 개만 바꿔서 뭐 했습니까? 패러디라는 작품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창작. 이건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이제 창작은요 작가, 독자가 아니라 작가 수로 넘어와 버렸거든. 그러면 창작은 누가? 작가가. 근데 이때 작가는요 꼭 전문 직업적인 작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학교에서 백일장 때 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문예부 같은 친구들은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포함해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문화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포함되는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작가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순서예요. 내가 문화작품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을지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런 형식으로 썼을 때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구상을 해요. 역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정철이 송민국을 쓸 때 구상을 했겠지. 가사를 써보자.
지난번에 썼던 3인곡이 너무 약발이 안 먹혀. 좀 더 센 걸로 써보자. 속편으로. 라고 구상했겠지. 그때는 한 여인의 독백체여서 약발이 안 먹힌 것 같아. 이번엔 좀 더 세게 두 여인의 대화체형식으로 가보자. 뭔 말인지 이해되지?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제시한 범나비는 뭔가 와닿지 않는 조금 약간 소극적인 그런 대리물이야. 이번에는 좀 더 센 걸로 구준비 이런 것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구상을 하는 거야. 내용과 형식을. 그리고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 화자일 때가 사랑의 그리움과 절제함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상을 먼저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웬만큼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이런 문화작품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야 선생님 말이야 이번에 뭐 하나 쓰려고 하는데 내 좀 아이디어 좀 얘기해봐. 뭔가 참신한 얘기 없냐면 막 나와. 근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작가가 되기 힘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바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문학은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예술은 전제 조건이 독창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기법, 화풍이 전에 예전에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기법하고 똑같아. 그럼 뭐라고 해? 이 사람을 짝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신만의 새로운 화풍을 구축했다 이런 말 안 하거든. 우리 박수건이라든가 이중섭이라든가 이런 화백들이 혹은 얼마 전에 그 김환기 화백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치 있는 화가라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피카소가 왜 진짜 대단한 화가예요? 피카소가? 자신만의 새로운 화풍을 구축했잖아요. 입체파. 물론 우리는 그 그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거는 뭐 초등학생이 그린 거냐 뭐 발가락으로 그린 거냐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림의 기준을 한 가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가깝게 그린 것이 그림이라고 하나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잘 그리지 않은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대상을 똑같이만 그리려고 할 때, 모두가 평면적인 그림만 그렸을 때 피카소는 뭐 한 겁니까? 평면 위에 한 대상을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발상에서 입체파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인식을 분해하는 느낌. 그러니까 새로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나온 것처럼 문화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자신만의 언어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드디어 예술성을 지닌 작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기존에 다른 작가가 썼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또는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작가는 독창성이 없고 예술성이 없어. 이건 우리가 문학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전에 박민규라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박민규. 이 아저씨가 현재보다 2살 많아요. 그 IMF 때 한 25살, 6살 때 재미없어 하는 표정. 그 집이 망했어. 완전 망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그때가 소박해. 너 완전 티내는 거 알아? 아니야 원래 표정이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세가 우리 조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오버랩 되는 거 알지? 아 나 조카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썰 푼다. 이런 표정. 아니요. 아니지 바뀌냐? 이게 한게 집안이 싹 다 망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어디로 도망가고 뭐 동생은 어디로 도망가고 아빠는 숨어 있고 자기도 지금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야. 온 집안에 다 차압딱지가 붙었거든. 빚쟁이들 몰려오고.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그 아버지의 신용이 완전 무너지기 전에 신용대출 대학생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얘가 100만 원을 껐어. 은행 가가지고 은행은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걸 뭐 했냐면 용산 전자상 가가지고 노트북을 샀대. 그리고 삼천포라는 지금 없어져서 사천시로 통합됐어. 삼천포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어촌마을에 민박집에 짱 박힌 거야. 거기서 한 달간 피신해 있었대. 한 달 동안 뭐 했게 노트북으로? 너 한 달 동안 그렇게 피신해서 노트북으로 뭐 할래? 뭐 할 것 같아?
시골 마을에 인터넷 안 터지겠지 당연히. 그 노트북에는 딱 하나 깔려 있었답니다. 프로그램, 한글 파일, 한글 프로그램. 거기서 작품을 쓴 거예요, 소설을. 그 소설을 쓰고 나서 나중에 소설을 냈습니다, 어딘가에. 바로 등단했어요, 당선되고. 그 다음에 작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 말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2012 개정교과서 전 교과서에 그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 작품이 실릴 때 그 작가는 30대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교과서에 한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그 문학 교과서의 소설 작품으로 딱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이런 사람들 최만식, 염상섭 혹은 뭐 이청준 이런 사람 어딜 나라냐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박민규만의 독특한 필체가 있고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게 우리가 드디어 또 우리 한국 소설을 이을 대를 이을 아들을 봤다 이런 표현. 그런 각광을 받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대요. 자신만의 언어. 문학은 그렇답니다. 저도 아직 이런 게 없어서 뭐 국어 전공하고 문학 그렇게 좋아하는데 혹시 그런 거 써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 왜 없어? 내 언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쓰지도 못합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아예 못 들은 걸로 치게 됐다 막 부딪혀보는 경우가 있어. 습작도 써보고 막 소설도 써보고 그래서 나중에 다듬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어버리면 겁먹고 시작 안 하는 친구도 있겠고 어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내 언어를 어떤 식으로 찾아보지? 나만의 경험이 내 언어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 소설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막 체험을 해요. 양귀자 소설가 아세요? 모르면 원미동 사람들 아세요? 모르면 일용할 양식 아세요? 모르면 마지막 땅. 모르면 비 오는 날이면 가락봉동에 가야 된다. 모르면 한계요. 다 모르시죠? 있답니다. 양귀자라는 작가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쓰기 이전에 그 전에 소설을 쓰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새로운 소재,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계를 느끼고 이사를 결심했대요. 삶의 환경을 바꾸면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는. 그래서 경기 도청에 가가지고 지도를 딱 펼쳤는데 옛날에는요 지도에 독립이 한자로 써있답니다. 싹 훑다가 보니까 이 왼쪽 밑에 과천시 옆에 부천시라는 마을이 있고 마을이 아니지 부천시가 있고 거기에 동네 중에 한자로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의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 연작소설에는 전부 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실존 인물도 등장하고요. 실제 그곳에 있는 어떤 가게 이름도 등장한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그곳 생활하면서 작품을 축소나간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혹시 써본 적 있는 사람? 이거 자소서. 근데 써봤어? 그 대학에 가는 자소서 말하는 거야. 몇 문제 써봤어? 네 문제다? 세 문제 써본 거야? 아니면 네 문제 써본 거야? 두 문제라는 얘기는 몇 번 몇 번? 뭐였냐? 성경 아니야? 기억 안 나요? 누가 쓰라고 했어? 석훈지. 그래서 까는 건 아니고 되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더 중요해졌냐면요. 수시에서 일단 약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사 추천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폐지된 답도 많아요. 교사 추천서 안 받는다. 학교에서 그런 거. 예, 추천서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도 조금씩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 면접 안 봤어요. 1차 서류 다 끝내버렸습니다. 면접 안 봐요. 왜냐면 시험의 평가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사교육이 개입되는 거예요. 서울 대치동 가면 뭐 있는 줄 알지? 컨설팅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뭐 해주는 줄 알지? 면접 대비 해주는 거야. 안 쳐가지고 나 모의 면접 시작 해가지고 자 예상 질문 이거 대답해봐. 이렇게 대답하면 떨어져.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해서 코칭 받는 거야. 한 달에 100만원씩 내가면서.
점점 줄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인조인간이 오지 말고 진짜 순수한 고등학생 오면 안 되니? 이런 마음에 이거 없애기 시작한 거야. 남은 게 뭐야? 너희들의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2개가 남았잖아. 다른 것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것들의 비중이 커지지. 그 중에 자기소개서를 선생님이 예전에 몇 개의 대학 교수님들한테 그 학교 뭐 입시 설명회를 오시거나 하고 다른 그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만났을 때 이런 강연 같은 거 해주시거든요. 학교 와가지고 니네 학교 말고 그 전 학교에 근무했을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을 하시던 분하고 뭐 서울대학교 입학처장 오셨을 때 강연 끝나고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야 빨리 가자 하고 이제 선생님도 진짜 강연 듣는 태도 안 좋아하더니 나중에 어쩌다 보게 되면 되게 깜짝 놀랄걸? 와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우리가 조금만 딴짓하고 조금만 졸며 뭐라고 하더니 선생님도 주시는구나. 선생님도 딴짓 하시는구나. 저도 그 강연 받을 때 있잖아요. 주위 둘러보고 막 스마트폰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뭐 이러고 주무시고 계셔. 어쨌든 끝나면 다 가려고 해. 별 뭐 없다라는 판단해. 난 내 길을 간다라는 판단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봤어.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 듣고 와라 하고 가. 그러면 선생님 뭐 궁금하십니까? 저기 학생들 그 자기소개서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십니까? 모든 응시자의 자기소개서를. 그분이 선생님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순수하게 여쭤본 겁니다. 순수하게. 그 교수님이 계시는 그 대학을 뭐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수란 인간들에 대해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끝까지 읽어보시는지. 그때 다릅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응시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읽어보겠죠? 꼼꼼한 검토를 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시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제한된 1차 평가 기간이 있잖아. 정해진 그 평가관이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못 읽어. 그러면 다 못 읽는다는 얘기는 뭔가 읽고 뭔가 안 읽는다는 얘기지. 그럼 뭐부터 읽는다요? 성적일 수밖에 없대. 같이 제출된 내신 성적이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 좋은 순으로 먼저 읽어나가다가 우리 정원의 2배수 있지. 100명 정원이면 200명, 200명 정원이면 400명. 근데 1차 필자가 정원의 2배수거든. 2배수를 좀 넘어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원 100명인데 200명 거 읽었어. 한 250개쯤 읽다가 시간 부족해. 그럼 그만 읽어도 되는 거야. 왜? 내신 성적이 높은 애가 아무래도 다른 자소서 잘 쓴 친구보다는 합격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로 내신을 뒤집기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꼼꼼히 읽어봐야 될 상황이 옵니다. 우리 학교는 내신 성적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의 어떤 전인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슬로건 내걸었으면 다 봐야 돼. 그때 방법이 또 다르답니다. 그때는 다 보되 모두 보진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니네 다 읽어. 다 읽는데 내용을 모두 보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여러분들 4문제거든요. 3문제는 모두 다 공통이고요. 한 문제가 대학별 크게 문제입니다. 근데 3문제에 첫 번째 한 2문장, 3문장 정도 읽잖아요? 전적이 딱 나온대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1번 문제야. 저는 평소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학교 수업 시간에 과학 과목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도 궁금증이 있으면 반드시 책을 찾아봤고 저만의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온 쭉쭉쭉 써. 떨어지는 길이야 이거. 왜 떨어질까? 첫 번째 이유, 재미가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떨어지는 이유, 그건 네 이야기가 아니라 너 같은 다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야기 쓴 거야, 너는 지금. 자기소개서는요, 내 이야기, only my story 써야 돼요. 누구도 겪지 못할 너만의 경험을 써야 돼. 오히려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안 읽을 수 없어, 얘들아. 얼마나 당기니 이거 지금. 이제까지 평소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분야에 이런 최고가 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자기소개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데 고놈이 고놈 고년이 고년 역시 일반계대 일반적이야 이러면서 그 뻔한 이야기 속에서 그런 진주가 발견이 된대. 정말 재밌는 자소서. 얘는 뭐 한 줄 알아? 티칭을 안 받은 애야. 코칭을 안 받은 애야. 순수하게 그대의 원석체로 온 애야. 만약에 이런 자소서를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자기가 망원 나올 뻔했어. 꼴에 이런 망원 나올 뻔했어. 자, 좀 경험이 있다고? 야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너 지금 무슨 뭐 100일장 글 썼냐? 일기 썼냐? 상대는 대학 교수야. 너의 지식을 뽐내야지. 고급 어휘를 사용해야지. 형식을 지켜야지. 네가 좀 너 같은 애가 좀 제대로 써줘야 우리 학교의 가오가 그게 있지.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막 다시 써 이런단 말이야. 심지어는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그건 걔 얘기고 난 내 얘기가 있잖아. 왜 그 친구한테 내용, 형식 모두 강요하는데?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내용을 나만의 형식으로 써도 되는 거잖아. 자기소개서인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이야기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나만의 쉽게 말하면 사건이 있어야 나만의 이야기가 나와. 정상적인, 보편적인 학교생활, 활동, 공부에서 일탈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것을 하나 벗어나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 1번 같은 경우에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아쉽게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았다. 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딴 소리 하지 마. 성적 오르게 하려고 수다방고 안 가려고 진짜 말 그대로 여덟 편들을 빡 쳐가지고 그냥 내가 진짜 다음에 지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표출해가는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 성적 올리기 위해서. 단 사교육적 얘기는 빼야 돼. 알겠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너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만났더니 그 선생님이 어떤 고급 스킬 알려줘가지고 이걸로 성적을 올려가지고 막 이랬다 얘기 빼야 돼. 그럼 남는 게 없지. 그래서 뭐 해야 돼 너희들? 학원을, 과외를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의존하면 안 되는 거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 인사 안 하는 애고 내가 막 센척한 애다라는 거 알면 그 나만의 어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공법을 찾아내는 거. 내가 기억력이 부족해. 그럼 남들이 내 몸을 한 10번 보는 그런 노력. 그런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활동 학교에서 해주는 거 뭐 NCC, PC니, RN이니, 뭐 스팀이니, 지지고 볶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뭐 소논문이니? 심지어는 이번에 뭐 우리 그 원격 그 온라인 계약 수행평가도 온라인 수행평가도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과제는 수행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거 나오잖아. 이미 교육부는 딱 그거야. 네 부모가 너를 도와주기 시작하잖아. 참고로 전 법무장관 사건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것은 최대한 배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정해진 루트를 네가 제대로 가고 있는 애는 대학에서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하라고 해서 실험을 했다.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사이언스데이 때 시간 2시간 주어지고 이걸 하라고 했다. 실패했다. 다른 조원들은 모두 안 돼 하고 전부 다 돌아섰다. 나도 안 되나 보다 했다. 근데 주말에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에 학원 안 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다시 재도전을 했다. 그래서 떨어져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너만 겪는 이야기잖아. 혹은 불낼 뻔했다. 119 출동했다. 이런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자기만의 언어가 나오고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야 그게 네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게 문학이 되고 그게 자기소개서가 돼.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권 속에서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 그럼 우수해지기만 해. 특별해지지 못해. 상위권 대학에서 우수한 애보다는 약간 조금 위험하긴 한데 특별한 애다. 이런 애를 더 원하거든. 우수한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 가잖아.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기보다는 대부분 뭐냐면 연구에 대한 권유를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자,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때 한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1팀은 요거하고 2팀은 요거하고 3팀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했을 경우에 고등학교 생활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뭐 RN 해봐, NCCPC 해봐, 뭐 스팀 해봐, 아니면 또 이번에 이거 대회 나가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도와줄게, 막 지도교사 누구, 막 이런 거 활동했던 친구들은 물론 그건 잘해. 잘하는데 자기가 만약 대학 가서 뭔가 할 때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교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져.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이걸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활동이 나오고 자기 글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보여주지 마. 학원에서 누가 너 자소 쓰냐? 갖고 와봐. 나도 달라고 안 할게. 니네가 가져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봐줄게. 근데 별로 코칭을 안 할 거야. 정말 결정적인 거 있지. 야 이거는 결격사유야 하는 것만 빼줄게. 뭐 국어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 어휘력이 선생님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바람에 내가 어휘력을 공부하다가 한자가 중요함을 깨닫고 한자능력 시험을 봤어. 한자능력 시험 2급을 땄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너는 바로 그냥 지옥행열차를 타는 거야. 고졸. 왠지 알지? 자소서에 그런 내용 쓰면 어떻게 돼? 감점이 아니라 강불합격이야. 수상 경력이라든가 그런 자격증, 뭐 토플 탭스 이런 거 쓰고 한국 사람 이런 거 쓰면 강불합격이야. 그냥 바로 그냥 끝이야. 이런 거 정도만 걸러준다는 얘기야. 학교 선생님이 학년부장 이런 아저씨들이 야 갖고 와봐. 너네 베테랑이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속으로 생각해. 아 이거는 노선은 2개 타야 되는구나. 하나는 선생님이 쓰란 대로 쓴 대로 써. 그런 거 낼 대학이 있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낼 대학이 따로 있어. 꼭 똑같이 갈 필요는 없어. 혹은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해. 그리고 너 이중장부를 쓰는 거야. 낼 때는 내 건데. 그게 나아. 사람이 그게 있잖아. 반복되면 선생님도 학습이 돼.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이었고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던 애가 선생님 진짜 짱 멋져요 했던 그런 것들이 선생님 학습 때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뭐냐? 옛날 거나 지금 거랑 똑같은 글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구조가 똑같고 첫 문장 똑같잖아. 그럼 표절인 거야 이거. 표절이 바로 걸려. 그럼 이것도 타의적으로 고졸이야. 그럴 거면 보여주지 말고 이건 진짜 내 이야기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집념이 강한 지 내가 얼마나 이거 아니면 내가 잠을 못 자는 애인지 설명 가능하다 하면 그냥 내. 그게 좋아. 그리고 이건 내가 봐도 재밌다 하면 그냥 무조건 내. 그게 자소서야. 알겠지? 어디 가서 괜히 막 누구한테 뭐 전문가네 뭐네 다 사기꾼이야. 돈 주고 뭐 막 코칭 받고 막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지? 제가 부탁해야 돼. 아니면 또 뭐 다른 사람의 선뜻 따면서 그대로 사세요.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적어도 제 의견은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쓰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모래사품도 뭐 해야 돼? 자기만의 언어로 써야 돼. 그래야만이 이거 누구 문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판소리 구어체로 경어체를 섞어 쓰기도 하고 독자들을 친근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풍자의 대상의 주인공을 마음껏 빚고 와요. 이게 누구 문체야? 채만식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만의 언어를 가졌을 때 그만의 이렇게 작품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한테 깜짝 놀랐는데 김유정의 봄봄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려고요. 김유정의 봄봄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친구 한 번 이상하다. 아는 친구. 김유정의 봄봄이 이런 내용입니다. 알듯 말듯? 좋아? 여자 모든 소설에 웬만하면 여자 나와. 키 클 때. 됐어. 아는 거야. 근태야, 근해 공식이 뭐야? 2차원 형식에서 두 분을 한 그러면 영어에서 전치사가 뭐야? 전치사. 좋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김유정의 봄봄은 우리나라에
1930년대 농촌 소설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알려면 금방 얘기한 그 분야의 그런 것 같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좀 그래도 필수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작품 몇 개 중에 포함된 작품들이거든. 이런 거를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배웠다면 평생 그 작품 모른 채 뭔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릇을 가지고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유하건대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작품들은요, 어떤 작품을 좀 읽어보면 좋은가요? 이 시기에 하는 작품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다음에 직접 찾아 읽어보고 읽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꼭 전편을 안 읽어도 되고 이거를 딱 요약되어 있는 스토리만 읽어도 되고 혹은 웬만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편 다 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편을 구해달라고 해서 다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작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뭐 박병리 토지를 권한 것도 아니고 대하소설 짤막짤막 단편들을 몇 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안 그러면 우리 지금 문학 다 끝내놓고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니까? 뭔가 영양소 높이는 느낌 것 같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작품. 작품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백족이에요. 작자비상의 유충열전인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요, 앞에 원래 이론 설명을 잠깐 언급했어야 되는데 영웅소설이에요. 영웅소설. 자, 유충열이라는 주인공, 이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을 갖춘 소설 유충열전. 전자가 들어가면 일대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열이라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에요. 근데 얘가 영웅이야. 그때 여러분들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영웅소설은 이게 있어요. 영웅 일대기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열전도 이러한 영웅 일대기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영웅소설인 거야. 영웅이 등장한다고 영웅소설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영웅 일대기 구조 한 6단계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영웅은요 고귀한 혈통을 지녔고 두 번째 기이한 출생을 하고 기이하다를 뭐 비정상적인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세 번째가 비범한 능력을 지녔고 비범하다는 평범하지 않은 혹은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능력이요 완성되지 않은 능력이거나 인품, 기상 이 정도 수준에 그치면 어릴 때 적으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시련. 그래서 이런 주인공 영웅에게 어리다는 이유로 어릴 적에 시련을 겪게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적대자라고 불러요. 적대자. 적대자에 의해서 어릴 적 시련을 겪게 되고 다섯 번째 조력자 도움. 적대자는 적이고요. 조력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력자의 도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출을 해주거나 죽을 위기에서 얘의 목숨, 물에 빠진 애를 건져주거나 양육, 데리고 키워주거나
또는 그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병법이나 무술 이런 거 있잖아요. 도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이 도움을 받고 뭐 하게 돼요? 구출을 받아서 양육이 된 다음에 수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천하무적 파이터가 돼서 마지막 6번째 위기를 극복하거나 업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보통 마지막 부분은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한 개인이 업적이 달성된 결과물로 뭐 나라가 세워지거나 한 가문이 형성되거나 그럴 때 이런 6가지의 구조를 가진 영웅대 구조의 시작은요 첫 출발점은 바로 주몽신화예요. 동명왕신화. 그래서 동명왕신화, 주몽신화 얘기를 하나하나 내용적으로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명왕신화 스토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영웅술에 설명이 다 가능해집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몽은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신입니다.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의 딸이야. 어머니도 신과 다름없어. 그럼 얘는 뭐야? 신의 자손이야.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신이다. 고귀한 혈통을 지녔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 유화가 태양빛을 받고 임신을 해요.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뭘 낳았어? 알을 낳았어요. 동명신화 보시면 알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을 낳는다. 그래서 난생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기한 출생을 해요. 그리고 금화왕이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느냐 갖다 버려라 해서 갖다 버렸을 때 이때는 조력자가 살짝 먼저 등장합니다. 뭐 하느냐? 온갖 동물들이 그 알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결국 떼지지 않은 알을 금화왕이 다시 어머니 유아에게 돌려주고 태어나죠. 어떤 애가 태어납니까? 기본이 장대한 애가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뭘 잘합니까? 활을 잘 만들고 활을 잘 쏴요.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던 주몽을 누가 싫어할까요? 직접 형은 아니지. 왜 그러냐면 금화왕이요 뭔가 협통주의가 아니라 약간 능력주의자였나 봐. 자신의 후계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 그 옛날 드라마에 의하면 그 삼둥이 아빠가 나왔던 드라마에 의하면 그 왕세자 경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대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문에 통과한 자는 내가 세자자를 물려주겠다. 세자책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금화왕의 적통 아들이었던 대소왕자와 그 동생들이 주몽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는 이런 이력을 하죠. 그랬을 때 누구? 오이, 말이, 협보라는 그러니까 지금 구출, 양육 이런 거는 직접적인 도움은 어머니라든가 보통 여기는 그 동물들에게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능력은 자기가 타고난 거고 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조력자들 누구? 오이, 말이, 협보라는 그 3명의 무사들이 이 주몽을 도와가지고 마지막 조력자의 도움 어디냐? 대소왕자가 쫓아올 때 물을 건널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물의 신 하백의 손자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누구가 물고기가 자라가 나타나서 다리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건너갑니다. 위기 극복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고구려를 세워요. 이 구조가 이 영웅대 구조가 주몽신화에서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느냐? 홍길동전으로. 그래서 홍길동전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요. 그리고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라고 불리는 전우치전부터 시작해서 이때 같이 창작되었던 혹은 이 시기에 두루두루 유행했던 영웅소설 조웅전이나 유충열전 이런 작품들은 모두 뭘 지니게 되었다? 홍길동전 때 확립되었던 이런 영웅일대기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의 영웅소설의 전형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된 거예요. 드라마 보면 좀 이거 뻔한 스토리인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뻔한 스토리. 신데렐라 모티프.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어떤 뭐 재벌 2세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두 번째 뭐 삼각관계 모티프. 꼭 남자 주인공에게는
다른 여자가 경쟁자가 한 명 있거나 혹은 여자 주인공에게 경쟁자 남자가 하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 세 번째 출생의 비밀. 네가 내 딸이었어 이런 거. 혹은 뭐가 있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왔다. 보통 이럴 때 어느 정도 시련을 겪을 때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적대자의 나이 차이가 꽤 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적대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주무신화 빼고 적대자 같은 경우에 보통 아버지 원수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다. 장갑 이런 거. 그래도 그러잖아, 그치?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충별전 내용 들어가면서 여기를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은 쉬는 시간이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왜?